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운명이 오늘 저녁 7시 잠시 뒤 1시간 뒤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에게도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내 정치 싸움이었던 것. 원로들의 견제에 쫓겨난 포에니 전쟁의 영웅 스키피오에 자신을 빗댔다 이런 얘기를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좀 생뚱맞기도 하고 포에니 전쟁이 뭔지 그리고 이거 스키피오가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역경을 겪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해집니다. 하나하나씩 풀어내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당의 징계위, 윤리위를 앞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당에서 있을 겁니다. 계속. 네, 갈게요. 네. 오늘 결론에 따라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네, 이 고대 서양사를 좀 읊어야 되는데 저도 서양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사도 잘 모르지만 윤경의 의원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BC 200 기원전 235년에서 183년 사이에 있었는데 고대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군대를 격파한 후에 37세의 최연소로 이 로마의 집정관에 오르게 됩니다. 전쟁 영웅이었죠. 하지만 원론이라고 하는 당시 로마의 정치체제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원론의 견제로 결국은 정계에서 배제되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전쟁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만 결국 정치의 영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견제 세력으로부터 자신이 쫓겨나는 그런 운명을 겪었던 것이죠. 맞습니까, 윤경호 의원님? 본인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의 이런 이 아프리카누스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스키피오라는 이름 자체를 처음 알았고요. 하니발 장군은 많이 아주 유명하죠. 예. 들었죠. 그리고 두 번의 포에니 전쟁 중에 한 번 대단한 영웅이었다 뭐 이런 거고. 그러나 하니발조차도 아마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여러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정작 로마와 싸우고 있는데 본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아마 결국 그런 운명이었던 걸로. 독배를 마시고 결국 죽게 뭐 되는 자살을 그러니까, 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전 그 정도까지 알았는데 또 그 하니발과 싸웠다는 스키피오라는 장군이 저렇게 젊은 나이였고 실제 또 원로원의 견제까지 받았다. 그런 역사는 처음 알았는데요. 원래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그 글을 SNS에 올렸을 때 한니발 장군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빗댄 건가 이랬는데 본인이 한니발이 아니라 이 스키피오누스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쨌든 정치 권력으로부터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토사구팽당하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덕분에 우리가 서양사 얘기를 합니다만 예. 이준석이라는 참 젊지만 어떻게 보면 노예한 저 정치인이 지금 대중들의 관심을 여기에 싹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왜 지금 뭐 징계니 아니면 뭐 무슨 뭐 접대인지 상납인지 뭐 이런 거니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 논란보다는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서 지금 달을 가리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손가락을 보게 하는 건지 하는 뭐 이런 걸로 저는 이 하니발인지 예. 포에니 전쟁인지 스키피오인지 이런 등장 인물들로 효과는 본 것 같지만 어찌 됐든 뭐 잠시 후 저희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본질은 뭐냐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사람을 이렇게 빗댈 수 있는 것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이 스키피오 장군 역시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37세의 최연소의 당대표가 됐고 37세의 집정관이 됐다는 공통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마는 당의 정치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면서 결국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스키피오 장군 역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평행이론인가 싶은데 최수영 의원님, 두 사람이 똑같은 운명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은 예.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카르타고라는 나라에 한니발 장군이 있었는데 예.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지금 모로코 그 어간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을 진출하는데 한니발 장군이 정말 탁월한 전략으로 알프스를 넘습니다. 예.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의 배후를 쳐서 로마를 공포에 빠뜨리고 전 유럽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예. 그래서 그때 놀란 원로원이 바로 37살의 스키피오 장군을 바로 픽업해가지고 전쟁을 맡깁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연히 패할 거라는 그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이끌고 한니발 오히려 공공에 몰아넣는 그런 엄청난 군사적 승리를 이끕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혹한 상황, 대선과 지선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당대표로 이끌었는데 예. 이제와 나를 원로원이 스키피오를 그 바로 배제하듯이 나를 그럼 토사구팽시키느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기원전에 그 유럽사를 소환해서 스키피오 장군과 본인을 얘기하는데 평행 이론으로 좀 평가받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나 예. 아직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한니발이 아닌 스키피오를 빗대므로써 본인이 정말 누란의 위기에 처한 당과 나라를 구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대접이 이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본인의 처지를 이제 과거사 인물을 동원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 말에 동의를 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운명이 잠시 뒤에 1시간 뒤에 결정되리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 윤리위에 출석하고서 자신이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자신을 토사구팽시킨 그 정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아마 뉘앙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윤리위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죠? 왜 참석을 못 하나요, 원래? 아니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서 이 어떤 그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표의 참석을 불허한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은 가지 못하니까 내 방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윤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는 이제 7시에 열릴 텐데 예. 사실 이제 여기에서 바로 결론이 날지 그건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상 이 회의가 2차, 3차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안될 수도 오늘 있다. 결정이 안 될 수도 예. 있어서 너무 여기에 과민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허탈할 수도 언론이 좀 예상하는 그 고가는 좀 다르게 허탈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철근 정무실장만 예, 출석을 해서 출석을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 수위만 결정되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뭐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것은 이준석 대표의 운명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기추가 주목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에게 씌워졌던 이 성비위 사건은 도대체 뭘까? 그것도 좀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로 시계바늘을 좀 되돌려서 2013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죠. 이거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의혹 시작의 역사인데 2021년에 12월 27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합니다.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근거로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대전지검 수사 자료에 이준석 대표가 성비위 접대를 받았다라는 근거가 있다라고 가세현 측에서 폭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정작 대전지검의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했고 이준석 대표는 이 가세현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대전으로 내려가서 이 성접대를 할 당시에 의전 역할을 했던 장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 장모 씨를 만나서 투자 약속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약서를 쓰게 됩니다. 도대체 이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일까? 당시에 이 김 실장과 장 씨의 약속 증서입니다. 약속 증서 대전시 소재 2월 초순까지 7억 원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김철근 이준석 대표의 당 정무실장 사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김 실장과 이 의전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를 받을 당시에 의전을 담당했던 장모 씨 사이에 있었던 이 증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를 덮기 위해서 투자 약속을 한 약속 증서인가? 아니면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와는 아무 관련 없이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김철근 실장이 그냥 투자자를 모집해 주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말 투자 이익을 본 약속 증서인가?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느 쪽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우리 정 교수님은 아십니까? 뭐 저 정확한 진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마용이에요? 아니면 정말 수익용이에요? 그 당시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예. 그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1월 10일입니다. 그러면 대선이 어찌 보면 한참 달아오르는 시점입니다. 제일 핫한 시기였죠. 그렇죠. 1월 그런 달이면. 상황에서 당대표 정무실장이 직접 대전까지 내려가서 예. 각서를 써준다? 그리고 그것도 투자 각서다? 이건 논리적 설명이 좀 어렵지요. 예.
그것이 뭐 통상적으로 그분과 어떤 장모 씨라고 하는 사람과 김철근 실장이 투자 관련해서 오랫동안 뭐 교분 관계를 가져왔다든지 예. 그런 어떤 정황들이 일체 거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당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한 어떤 사정들, 비위 관련된 혐의들이 계속 제공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뭐랄까 무마하거나 예. 또는 지금 현재 윤리에 올라온 정확한 명칭은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를 목적으로 했던가 예.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성비 사건이 대선 와중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치명상이 될 것을 우려한 예. 김철근 정무실장이 직접 내려가서 결국은 이 사건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지 무마하거나 또는 교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체가 당 자체의 어떤 품위 유지라든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로가 돼서 오늘 윤리위의 징계 안건으로 회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이 장 씨라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달라라고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을 내려보낸 건지 그러기 위해서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건지 아니면은 이 장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어디 계세요? 내가 측근을 내려보내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실관계의 분수령입니다. 이 내용만 들어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기 계신 네 분도 아마 잘 모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대화 내용만 들어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할 당시에 옆에 있었어요.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통화 내용에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이 통화 내용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언론에 지금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서 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시지만 김모라는 사람이 가세연에 제보를 했는데 예. 그거를 나한테 확인해 달라고 전화가 왔다. 전화가 받았는데 예. 나는 얘기 안 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내가 당신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예. 일종의 좀 인정해 달라. 고마워 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약간 짐작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뭔가 본인이 어려웠을 때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외면했던 것에 대한 서운함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 대목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김모라는 사람에게 뭔가 이걸 제공하지 않았는데 가세연아 떴다. 예.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준석 대표가 그럼 억울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보냈다 사람을.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도 전혀 몰랐던 내용인 것 같고 예. 또 대전지검에서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 예. 본인 안에서도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이분이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갔다 오라고 김철근 실장한테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김철근 실장이 가서 얘기만 들어주고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었는지라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기사에 보면은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두 번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가서는 얘기를 들어줬고 두 번째 가서 지금 문제의 저 예. 투자 각서를 써주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아니고 한 번 더 그게 전화 연락이든 어쨌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예. 앞부분만 들어보면 이준석 대표한테 이렇게 큰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어떤 그런 결백에 굉장히 신뢰가 가는데 그렇다면 왜 김철근 실장이 가서 또 대선이 한창 이 상황에 그것도 투자각서라는 것을 써주고 왔을까? 또 김철근 실장이 정치를 안 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예. 정치인들한테 이런 제의나 이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나중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 아닌데 예.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정말 미스테리 같은 지금의 상황이고요. 국민도 미스테리하고 당원도 미스테리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이런 의혹이 이제는 증거를 인멸하고 그거에 대한 그 교사, 그러니까 즉 이준석 대표가 이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느냐 예. 아니냐가 지금 윤리위에 굉장히 큰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리위는
아마 김철근 실장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예. 일종의 좀 진위 파악이 저는 주된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윤리위가 받아주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김연아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성접대나 그런 것이 없었다면 뭐하러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측근인 김철균 실장을 2번씩이나 대전으로 내려보내서 장모 씨를 만나겠을까? 또 투자각서, 7억 투자각서까지 써주면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 뭐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준석 대표가 성접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2013년 그날 밤에 대전에 있었다는 사실, 그 호텔에 묵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김철근 실장을 그 장모 씨라고 하는 장모 이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접대는 없었다. 그리고 7억 원을 써줬던 이 투자 약정서는 말 그대로 높은 이자를 준다기에 써준 것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만나긴 만났어요? 그 뭐 부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만난 거죠. 그러니까 월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기 예.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크게 정말 그렇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엄중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이 가세현 같은 그 방송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 정규 방송이나 언론이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더 컸기 때문에 예. 김철근 실장이 장사를 만나러 내려간 과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께서 그걸 지시를 하신 건가요? 무슨 말씀이시죠? 작년 12월 27일 날 윤경호 의원님, 이제 뭐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니까요. 오늘 당 윤리가 판단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인가? 사실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과연 적절했느냐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3년으로 돌아가서요. 한 벤처 투자 업체 사장으로부터 식사와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시작된 그 시점. 당시에 이준석 대표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왜 접대받을 만큼의 권력을 쥐고 있었나요? 그때는 당대표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아마 비대위원 정도로 발탁이 돼서 박근혜 퀴즈로 발탁이 돼서. 예, 발탁이 돼서 젊은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퀴즈 예. 지금 얘기한 뭐 이거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사건이 상당히 처음에 불거졌을 때 음모론과 많이 연결이 됐었죠. 예. 왜 음모론이었느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에서 우리가 입수한 이 자료는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최초 제보자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뭐 하여튼 제보자가 있든 없든 간에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수사 자료라는 게 상당히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만약에 이게 공소장이었다 이러면 그건 좀 달라요. 예. 그러나 공소장에 뭐 전혀 상관도 없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그 사기 그다음에 뭐 횡령 등등으로 결국 아마 실형을 9년 받았을 거예요. 그 예. 벤처기업인이. 그 벤처기업인 공소장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면 이건 굉장히 아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수사 자료에 나온 거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수사 자료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특정한 유튜브 방송하는 곳에 갔느냐 예.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벤처기업인의 민사 형사 소송에 연루된 변호인이 뭐 많게는 30명 이상으로 세워질 만큼 예.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사 자료를 열람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변호인들로부터 혹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로 약간의 음모론이 좀 예. 줄어들었죠. 그러나 지금 저는 중요한 건 증거인멸 교사냐 아니면 등장인물이 뭐 장모 누가 있느냐 김철근이라는 대리인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보다는 예. 지금은 정치인 이준석이 앞으로 정말 계속 정치를 하려면 이 핵심 성상납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바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더 떳떳하게 해명을 하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2013년 8월 오후 7시에 이준석 당대표가 대전에 있는 한 호텔에 룸사롱이 있는 한 호텔에 들어가는 CCTV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윤리가 열리는 7시에 공개하겠다라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느닷없이 오늘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 이준석 대표는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좀 공개해봐라라고 이제 강하게 반박을 어제 했었죠. 이게 공개되면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을 파악하는데 좀 알 수 있는데 갑자기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수영 의원님, 왜 있으면 빨리 공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예. 선제적으로 쳤잖아요. 내가 호텔 예. 갔다, 어디서 잤다. 그건 인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오늘 공개하겠다는 게 호텔에 들어가는 걸 공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나는 그 호텔에서 잤다. 안 잤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잤다고 했으니까 예. 그 공개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윤리위 징계 수위로 판단하겠다는 하는 예. 거는 저건 제가 보기에 전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거는 말하자면은 수위를 보고 우리가 보겠다는 거는 저건 제가 보기에 이 어떤 출처들을 좀 명확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진실성이 있는 건데 저기는 어떻게 중징계가 나오면 안 하고 경징계 나오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시니까 마치 윤리에 대한 협박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런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이 사실 설득력을 가지기 좀 어려우나 이미 이준석 대표가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CCTV에 뭐 여성이랑 함께 들어가는 그렇죠. 장면이 있거나 그러면 굉장한 파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겠죠. 예. 그냥 단순하게 호텔에 들어가는 정도의 CCTV 영상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없다. 거죠. 예. 가로세로 연구소는 어떤 영상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악연은 꽤 오래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2011년에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이 강용석 대표도 상당히 그 당시 방송 활동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각종 발언으로 언론을 많이 타던 시기입니다. 쌍두마차냐라는 이제 언론 평가에 대해서 꼭지가 돈다 이런 표현도 좀 했고요.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이준석 대표를 고발하고 2020년 총선에는 이 총선 자체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복당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 나오고 싶었는데 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불허를 했고 그래서 성상납 의혹 제기까지 이어졌다 이런 악연의 역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악연과 관련해서요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응?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다 고발은 무슨 영상도 아니고 왜 내리고,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아이 하여간 우리가 싹 없애면 그다음엔 뭐. 아니 다 서로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고 있냐고 왜? 음. 같은 사람 왜 낀 거예요 여기 또 그리고? 어? 아. 응. 난 몰라요. 응. 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응. 그러니까 뭐 하여간 뭐 그 잘 오시겠습니다. 가접수한 건 봤는데 뭐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 텐데 네. 지금 우리 뭐 상태로는 쉽지 않을 대표님이 텐데. 뭐 예. 대표님이 잘 해주시면 뭐 하여튼 대표님 보시죠 뭐.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예.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보시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해주세요. 예. 네, 네. 정근혜 교수님,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의 통화가 있었던 시기는 이제 4월입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당이 절실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계속 웃으면서 하하하 잘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없는 사실 가지고 자꾸 유튜브에서 자신이 무슨 성비가 있냐는 등 왜 그렇게 자꾸 주장하냐?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멋쩍은데 자꾸 웃으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주세요. 뭐 영상도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합니다. 누가 뭔가를 시도하려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복당을 시켜주면은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동안 주장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관련됐던 그런 영상이나 고소 고발은 다 취소하겠다. 뭐 그런 맥락으로 들리나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실제로 이제 복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복권인데
그걸 앞두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 이준석 대표에게 뭐 세게 몰아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면서 복당이라고 하는 절차 속에서 대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가 좀 큰 틀에서 자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쭉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고 있으면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슨 조회수 장사하는 대표적인 인터넷 유튜브 업체로 어떻게 보면 알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찌 보면 한국 정치 또는 공당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지금 성상납 의혹 제기가 최초 제기됐던 것도 가로세로 연구소고 예. 또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동안 2011년도에 역사가 시작됩니다만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병역 의혹도 제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 총선을 뭐 부정선거 주장을 한다든지 소위 보수 야당이 좀 더 국민 속으로 또 건강한 야당으로 가고자 했을 때마다 길목에 섰던 사람이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인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복당이라고 하는 예. 절차는 당의 최고위의 어떤 결정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목전에 두고 있고 어떻든 정치적 진출을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 복권하고자 했던 강용석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면서 낮은 포복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산된 이후에 예. 또 성상납 의혹을 다시 공중전에 띄우는 그런 좀 뭐랄까 이중적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어쨌거나 양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만한 녹취록, 자료들만 이제 서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그런가? 라고 이제 고개를 자꾸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윤리위가 잠시 뒤에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내릴 것 같기도 합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가 어느 정도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의 운명도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는 굉장히 막강한 위치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당 대표를 행복하게 떠나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 이른바 잔혹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했는데 저희들 많이 화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이 서청원 최고위원과 붙으면서 이른바 옥새를 들고 나르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임기 중 사퇴 운명을 맞았고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친박계 핵심 친박으로서 당대표에 올랐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사퇴하는 그런 운명을 맞기도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임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결국 운명이 어떻게 갈릴까요? 과거 이 여당 대표의 잔혹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옥새가 아닙니다. 당인이고 대표 직인입니다. 이것은 당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장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합니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했지만은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대표입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단 한마디의 거의가 나는 것을 보여줘서 많은 거의들이 그런 꿈을 가고 벽을 깨고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2년 동안 멋지게 한번 해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거의의 꿈을 접게 됐습니다. 저 이정현, 저를 주적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정현이가 주적입니다. 돌 던져주시고 저를 비난해 주시고 주적으로서 어떤 희생 또 어떤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비난, 돌팔매 다 받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한때 2015년인가요?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한 20몇 주 동안 기록을 했죠. 그래서 차기 이 여권의 대선 주자는 김무성 대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2016년에 있었던 총선의 공천권 문제로 서청원, 당시 친박계 핵심이었던 서청원 최고랑 붙으면서 갑자기 옥새 파동이 일어나고 옥새를 들고, 그러니까 당 대표의 직인이죠. 그걸 들고 이제 자신의 지역구인 영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참 드라마틱한 일이었어요. 그때 저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만. 왜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또 미래통합당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당 계보에 있었던 여당 대표들은 이렇게 잔혹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글쎄요, 좀 그렇게 얘기하시면 억울할 것 같아요. 민주당 쪽도 좀 그렇죠. 있었나요? 저는 뭐 있었나요? 여당 대표들, 민주당도 당 대표들 예. 잔혹사가 있나요? 당연하죠. 네. 그건 한번 내일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불과 예. 이런 보수 정당이 여당을 맞이했을 때만 겪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저는 이제 이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선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당시로는 실패하고 또 좀 뒤에 굉장히 뭔가 쇠퇴한 또 후퇴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실패한 예. 여당 대표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또 훗날 어느 날에는 그 당시에 뭔가 기득권에 저항했다가 그러나 저항은 했지만 저항을 이기지는 못했으나 그 저항의 씨앗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서 정당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무사히 임기를 마친 당대표 중에는 좀 굉장히 유유부단하시고 뭐 아주 이렇게 적이 없으신 분들 예. 그래서 좀 큰 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실패도 없었던 분들이 또 임기를 다 마치는 그런 예. 당대표로 남기도 해서 저는 저분들의 평가 역시 지금 우리가 느끼는 평가로만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윤리 결정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오늘 포에니 전쟁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젊고 또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정치적인 구도일 것도 저는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정치도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연금술사라는 책에 보면 인생은 수저에 기름을 올려놓고 풍경을 보면서 흘리지 않고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역시 혁신도 중요하지만 내부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도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런 것들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김연아 의원께서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김무성 대표, 이정현 대표가 했던 저런 행동들이 지금의 이 이준석 대표와 빗대어서 잔혹사로 남을지 아니면 또 다른 역사적인 어떤 변화의 계기를 가져왔던 그 사건으로 기록이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 윤리위 문제도 역시 사후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서둘러 결정 내릴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결과도 좀 지켜보고 또 이렇게 서둘러 결정할 경우에는 굉장한 후폭풍이 국민의힘에 몰아붙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김종인 전 위원장, 이분 항상 자주 등장하죠. 중요할 때마다. 이런 분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신중론이 이른바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당 윤리위가 서둘러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빨리 잡음을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후적으로 어떤 평가가 내릴지 모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끌고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옳은 건가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 물이 엎질러져 버렸죠. 예. 그러니까 신중론 또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윤리가 열리기 전에 그런 게 거론이 됐어야죠. 신중론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를 확실치도 않은 경찰 수사 또는 뭐 검찰의 어떤 수사 자료 뭐 이런 게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유튜버의 주장 하나만으로 그거에 맞불을 놓고 또 그에 대한 대응 뭐 예. 증거인멸 또는 교사 이런 걸 가지고 징계를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냐? 이런 비판 내지는 신중론이 나올 거였으면 오늘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왔어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 근데 왜냐? 저는 아까 왜 여당 대표의 잔혹사라는 게 있을까라는 거를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셨으면 이건 2인자로서의 숙명이다. 그 2인자가 1인자는 뭐 대통령밖에 더 있겠어요?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앉혀놨어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공천 문제 또는 당의 여러
정책 결정 문제 이런 거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이인자가 뭔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 다음 대권을 생각하고 이러면 그 충돌은 뭐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조금 과거에는 작용을 했던 게 음모론이었죠. 예. 뭔가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약점을 쥐고 있다가 뒤늦게 그걸 꺼내서 예. 당사자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은 좌초시키는 이건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당으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경징계가 되든 중징계가 되든 징계가 나오는 한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에 있지 못하죠. 경고 처분만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고 처분만 나와도 그건 제가 보기엔 당대표를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또 다른 반대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그다음에 당대표의 임기는 1년이나 남았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윤핵관을 거기에 앉혀가지고 예. 일사불란하게 가는 걸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그럼 맞느냐? 아니면 어찌됐든 민주정당 내에 좀 뭐 비판과 견제도 좀 있는 지금같이 조금 적당한 잡음? 예.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는 게 낫느냐? 이제 그걸 냉정하게 따져야 될 텐데 그걸 누가 따지겠어요? 결국은 당원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결정을 하겠죠. 예. 근데 그러기에 과연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체계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느냐. 아마 이번 이 윤리 징계 건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물이 쏟아져 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접대, 성비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수상한 사람을 만나서 투자 약정서를 써준 것 자체만으로도 징계의 최고 낮은 수준인 경고 처분 이상을 받을 만한 조치다.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민의힘은 물을 엎질러 버린 것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인지 당의 신중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저희 이준석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봐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실질적으로 뭐 징계를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당에 아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봐요. 아마 저는 결론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안 나올 수도 있다. 예.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예. 윤리에 계신 분들도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제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죠. 살펴보고 수사 결과 이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인데. 이분들이 결코 이준석 당대표를 두둔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당을 걱정해서 이 문제를 서둘러 결론 내릴 경우에 당이 굉장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당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일 텐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악화한 것은 이준석 대표의 책임도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침없는 말투 때문이겠죠. 자, 이준석 당대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당 윤리위 뒤에는 정말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윤핵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의 이 설화가 가져온 여러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결과적으로 자초한 그런 결과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엇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어떻게 다투었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그때마다 자신을 흑화하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강하게 나갔던 그 발언들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주접을 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보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대표신데 누군지 모르십니까? 알죠, 전 잘 알죠. 제가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핵심 관계자 말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인사는 후보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니면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의도를 왜곡시키는 그런 발언들 같은 것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예. 저는 한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메시지가 쏟아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파리떼들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당대표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관심이 없고 전 조수진 최고위원이 어떤 형태로 사과한다 하더라도 저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본인의 뜻으로는 사퇴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인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제가 임기가 이제 1년 되어서 반환점이 돌아오는데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길 꼭 정진석 부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들 좀 지금 상황에 자기 정치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비공개 제가 회의 내용이 누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아니요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언론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발언권을 댓글이나 득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제가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겁니다, 진짜. 예. 저같이 여론 선동 잘하는 사람이 흑화해가지고 진짜 그러고 다니면은 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기대도 될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예.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당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성비위 문제는 가세연이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윤핵관이 의혹 제기를 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당 윤리 개최를 강행하도록 하는데 혹시 윤핵관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세간의 의구심도 일부 있긴 합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전선을 갖고 만들었던 분들이 꽤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있었고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 지금 의원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배현진 최고위원과 비공개 회의 내용, 이 당회의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누가 나가서 발설하느냐 가지고 지극히 사소한 문제 같기는 한데 굉장히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였던 모습까지 봤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네. 가세연이 의혹 제기해서 당 윤리위까지 개최됐습니다. 그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윤핵관과 관계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당 윤리가 열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당내 돌아가는 전형적인 정치적 환경은 윤핵관 문제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문제를 별개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 윤리에 해부된 문제는 가세연이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1년에 진행되는 상황은 다분히 이준석 대표가 전선을 더 확산하고 키운 측면은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이에요. 그렇죠. 단 원래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게 패권 국가인데 패권 국가라면은 여러 가지 전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여러 그런 국가와 힘이 있거나, 동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나라.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걸 패권 국가라 합니다. 그러면 패권적 지위를 과연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걸 수용할 만큼 갖고 있느냐? 저는 거기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왜 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까지 전선을 여러 군데를 형성하면서 본인의 이 힘과 주력을 이렇게 좀 말하자면 분산시키고 있는가?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이슈보다는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본인이 표현한 대로 지난 대선 기간 정말 자기가 썼던 전쟁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칼을 쓰고 사용한 걸 이제는 농기구로 놓고서 좀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예. 저는 그 말에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무기를 휘두르면서 당내 안팎 전선을 다 상대하고 있는데 저는 이준석 전장이 대표가 끝났는데도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최근 한 발언을 보십시오. 저는 좀 이 지점은 윤리가 열리기도 전에 나는 경고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아니 출구까지 차단하고 잔도마저 불살라버리는 전략으로 하면 윤리는 무슨 결정을 내리란 말입니까? 예. 저는 최소한 그런 데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했어야 윤리가 조금 폭넓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준 건데 그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마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을 무혐의 처리해달라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윤리는 왜 소집됐습니까? 저는 이런 점들이 이준석 대표의 날카로움과 예봉이 너무 지나쳤다. 그러면서 이 전선을 너무 확대시킴으로써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력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선을 좀 축소하거나 혹은 좀 재배치하거나 하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할 그런 지금 국면에 와 있는데 윤리가 과연 그런 기회를 줄 것인지 저도 참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이나 일부 뉴스의 앵커들이 물어봤어요. 이준석 대표에게 왜 이렇게 싸움닭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명들과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냐.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자기를 건드린다.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당대표 자리를 흔들었냐. 거기에 내가 일일이 다 당한 거를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냐라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신을 자꾸 흔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준석 대표를 두둔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여러 명과 이 대치 전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나요? 혹시 성격 탓인가요? 아니면 아까 윤경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인자 자리이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어서 2인자를 계속 흔드는 건가요?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예. 30대 당대표 또 그것도 선출이 된 당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견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 대표의 아주 고유의 그런 특성, 어찌 보면 굉장히 MZ세대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굉장히 거침없는 말을 하죠. MZ세대 아닌가요? 30대 후반이면 제가 봤을 때 MZ세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으신 것 모르겠습니다. 같은데. 밀레니엄 Z세대인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예. 그래서 좀 거침없는 발언이 본인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예. 이제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되고요. 예. 또 이 정치권이라는 게 이제 좀 아주 독특한 생리가 있는데 자기가 잘해서보다는 남의 실패나 또는 남의 허점이 그 먹이가 되고 자양분이 되는 그런 예. 아주 치열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거침없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그런 것에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상대 당하고의 싸울 때는 굉장히 그 거침없는 발언이 힘이 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게 힘보다는 본인을 겨냥하는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벌어진 이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이 윤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새로운 리더십, 그러니까 후반기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지난하고 공격받고 또 이 약간 서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태까지 정말 잘한 것들 그 공로마저도 굉장히 과소평가되는 그런 좀 아까 말한 잔혹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30대 당대표가 됐고요. 2030 젊은 지지층을 국민의 보수 색깔이 강한 그리고 너무 노회였다라는 색깔이 강한 국민의힘으로 젊은 피들을 갖고 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 결정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갈리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역시 다시 어떤 정당 색깔로 갈지가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윤리가 결정될지 저희가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윤리가 그렇게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려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젊은 층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만약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른바 팬덤 현상들이 이준석 대표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대로 무마시키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물이 다 엎질러져 버렸기 때문에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조언을 주자면은 어떻게 좀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윤리가 그렇다고 수위 조절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보수 진영에 그리고 보수 정당에 기여한 바 이거는 인정해야죠. 저는 두 가지 같아요. 젊은 보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진성당원이라 그러나요? 당비를 내는 당원 숫자가 뭐 2배로 뛰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뭐 70만 명, 80만 맞아요. 명까지 이준석 됐다면서요. 대표의 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민주당도 아까 말한 팬덤 정치라는 게 민주당이 더 앞서는지는 모르지만 민주당도 친문 또는 다른 형태의 어떤 세력 때문에 그 정도 숫자의 진성 당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 두 거대 정당이 그렇게 엇비슷한 위상을 차지하는데 이준석이라는 37살의 젊은 정치인이 분명히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는 게 어떤 본인의 이런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이런 것 때문에 도중하차를 한다. 이렇다면 이건 아마 이 퇴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실제 여론조사는 물러나라는 게 조금 높아요. 이건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변죽만 올릴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정말 자신이 있으면 성상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면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정면으로 저는 해명을 하고 그러고 헤쳐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무슨 김철근이라는 자기 측근 내보낸 것이 어떤 이유였고 어떤 배경이었다라는 그런 해명 가지고는 지금은 아마 이거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든 간에 아마 음모론이라는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올 겁니다. 그 음모론을 제기한 주체가 누구냐
이건 뭐 두고 봐야겠지만 그 음모론이라는 거를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예. 지켜봐야겠지만 얼핏 드러난 건 뭐 아까 얘기한 유튜버지만 그 유튜버들이 그 음모론을 뭐 만들고 기획하고 이럴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당 내 파워 게임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뭐 예.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아까 그 젊은 보수들이 과연 계속 남아 있을까? 잘못하면 더 큰 거를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왠지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지 말아달라 하니까 자신을 악마처럼 변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일종의 경고성 얘기를 기자가 한다면서 했는데 왠지 자꾸 상황은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렇게 악마로 변신해가는 흑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정기석 교수님에게는 정기당 교수님에게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도 최강욱 의원 지금 이 뭐랄까 발언 성과 관련된 그 발언 때문에 당원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아서 굉장히 민주당도 시끄럽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 내내 지금 이 이준석 대표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관심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 민주당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른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최광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의 윤리 결정에 이제 불복하고 예. 재심 청구를 지금 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또 이것이 최광욱 의원의 성비 사건에 대한 이런 그 징계와 또 별개로 예. 그동안 최광욱 의원 등 뭐 김용민 또 뭐 김남국 이런 의원들이 중심이 됐던 예. 이른바 초선 의원들의 철험의 조직을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철험의 조직을 해체함으로써 뭔가 민주당의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좀 약간 중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어떤 징계 문제 부분은 최광욱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고 뭐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과될 수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어떤 재심 청구를 했기 때문에 또 점화되는 부분이 있는 예. 것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결국은 당의 쇄신과 그다음에 팬덤 정치에 의존하는 어떤 예. 당의 어떤 문화, 의사결정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혁신 없이는 당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당내 예. 건강한 의식들이 지금 제기되면서 8월 전대를 앞두고 당내 어떤 세력 갈등이 어떤 본격화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보기에 지금 이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 사건과 이준석 당대표 사건은 어느 게 더 국민 보기에 민망합니까? 둘 다 민망하죠. 굳이 따지면 저는 뭐 이준석 당대표는 성상납 의혹이잖아요. 이분은 이분은 이제 성 관련된 이제 어떤 실언 이 부분들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까지 한 부분까지 예, 제기된 건데 알겠습니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서는요 각 당의 분열 갈등으로밖에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이 이런 부분들을 잘 수습해내고 예.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당의 미래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치 문제로 전환시키는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이 당권 투쟁이 민주당의 지금 내부의 이 당권 투쟁보다 더 민망스럽다 이렇게 정기현 교수는 보고 계시는데 윤경호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준석 당대표부터 시끄러운 이 국민의힘 내부 문제가 이 민주당보다 더 국민 보기에 민망스럽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렇다면 이건 무게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사실이었다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10년간의 정치는 정말 국민에 대한 거짓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듭 정면 승부를 하라, 정면 해명을 하라는 거고 최강욱 의원의 이 건은 정황상 윤리심판원의 심판위원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심사위원이라고 하나요? 예. 윤리심판원입니다. 예. 윤리심판원 위원들이 최강욱 의원의 해명이나 아니면 당시의 정황에서 그 했다는 표현이 안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최강욱 의원이 정말 잘못했다. 제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했던 농담이었다라고 하고 넘어갔어야 될 일이었던 인정하고 넘어갔어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갔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정말 했다면 그런데 그걸 그렇지 않고 거듭해서 이걸 부인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다른 행동이 이거 하나로 전부 실추될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최강욱 의원의 여러 행동들이
덩달아서 이건 신뢰를 못 예.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작은 일을 더 키워버린 꼴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오늘날 인터넷 매체 또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제 과거사 일을 사실이 아닌 걸로 또 거짓을 사실로 만들 수는 없게 됐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곧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빨리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는 게 오히려 정치 수명을 연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쯤에 알게 될지 내일 알게 되면 내일 저희가 다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른 이슈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RN서치에서 나온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을 넘어섰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진 지는 한 2, 3주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응답이 47.9%로 긍정응답보다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지지율 하락이 온 것일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경제 문제인가? 아니면은 과거 사건인 서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전국을 이 정쟁 속으로 몰아넣은 그 때문인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적인 공적인 행보에 사조직들 내지는 비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의혹 때문인가? 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지 않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이 이모 씨의 유족 측이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여러 관계자들에 대해서 서훈 전 실장을 비롯해서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북한 해상의 표류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게 만든 이 자들에게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바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지고 가면은 유족들한테 상당한 2차 가해를 한 거다라고 해서 꼭 지금 유족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최승현 의원님, 네. 제가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고 최근 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서해 공무원 이모 씨의 이 월북 문제 이것도 아마 모르게 영향을 줄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죠. 네. 자, 이 문제는 빨리 어떻게 매듭을 줘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래 모든 정보 공개하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뒷감당은 공개하자고 요청한 쪽에서 져야 된다라면서 오히려 공세 수위를 다시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예. 이른바 데드크로스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라는 건 많이 바뀌지만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모두가 지지율 얘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속내는 일희일비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만큼 일의 동력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놓고 보는 거는 바로 여기 이 대목이 시사하는 바는 이겁니다. 역시 여야의 정쟁에 관계없이 여당과 대통령이라는 거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여당과 대통령이 진다는 지표를 저는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지금 정상 안 되고 있잖아요. 원구성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런 지금 민생이 급하다고 해도 국회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법을 해야 될 기관이 입법권도 없는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민생 점검하다가 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서해 문제, 이 공무원 피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빨리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거꾸로 마치 협박하듯이 그러면 당신들 까봐 앞으로 그렇게 다 공개해서 우리 이제 이 정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럼 여당과 대통령으로서 한번 책임지시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온당치 않지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고 이미 고소고발에 따라서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 트랙에다 맡기고 정치인이 이제 빨리 빠지면서 민생과 국정 현안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예전에는 민주당이 했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경제에 집중해라.
여당과 이 대통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공수가 뒤바뀌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전국적인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데드크로스를 만드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른바 경제 고통지수라 그러나요? 21년 만에 지금 최고라 그래요. 복합위기라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경제, 민생 이쪽을 향해야 되는데 과거사를 향하고 있잖아요. 자, 서해 올북 사건 진상규명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또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정략적인 접근을 하면서 월북을 사전에 규정한다든지 이러면서 정략적 논쟁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과거 사초 논쟁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 때처럼 결국은 진상도 규명되지 않고 결국 지지층을 규합하는 하나의 이슈로만 활용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소비된다면 결국 이 지지율 어떤 반전의 기회를 갖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냉엄한 지금 현재 어떤 사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해 이 공무원 이모 씨 피격 사건의 진실도 알고 싶고 경제도 좀 이 정부가 살렸으면 좋겠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진실보다는 빨리 경제 살리기에 현 정부가 더 집중했으면 지금 여당이 더 집중했으면 이런 쪽일까요? 그 여론조사를 제가 못 봐서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국제적으로 다 공이 겪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예. 상황이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들 장기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딱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경제 문제에 올인하지 않아서 지지율이 이렇게 뭐 하락하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좋았던 때가 제 기억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개방했던 때 하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입니다. 예. 지금 이 우리 내부의 문제로는 국민들이 약간 피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우고 시끄러운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것 때문에 또 내로남불이라는 것 때문에 싸워왔지만 결국 정치라는 게 선수가 바뀌고 공수가 바뀌면 별로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피로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얘기했던 더 큰 성장 이것만이 국민들에게 뭔가 신뢰를 줄 수 있는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뭐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뭔가 그런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위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저는 지지율이 저렇게 정체되고 있는 것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제 나토 북대서양 기구 이제 회의에 참석한다 그런 얘기도 나와서 거기서 이제 북한 핵 문제도 얘기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 잘 살리고 안보 튼튼히 하는 게 윤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의 뜻이니 거기에 충실해라 이런 뜻인 거군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이 서해 문제는 뭐 이쯤에서 덮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아니 벌려놨으니까 덮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게 다른 모든 사안보다 더 우선해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당이 보고 있는 문제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국민이 과연 고개를 끄덕끄덕 해줄까. 예. 그러니까 아까 왜 지지율의 데드크로스가 나왔을까라는 거 저는 한마디만 찝어보라 그러면 윤 대통령의 독주나 독선 이게 너무 강하게 비춰졌다. 뭘로? 인사에서. 아니 금감원장이나 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출신 보내고 이런 건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아닌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떤 분은 얘기하지만 그건 가랑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게 이런 숫자상의 역전으로 나타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 숫자에 누구보다 가장 민감합니다. 본인이 그걸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최수영 의원님의 반박은 나중에 다음 주에 듣겠습니다.